오늘은 동업 이야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참고가 되고, 또 제가 사업을 20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업을 한 경우가 많아서 또 제 사업했던 이야기도 정리할 겸 해서 우리나라에서 동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또 사업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는 다른 나라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적 또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이 그렇게 나온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인 이야기나 유럽은 고대사들이 서적으로 이렇게 기원 전부터 로마사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 시대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대 역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일제시대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기본적인 그 정신들을 보면 그리스 철학이,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실용적 학문, 그 다음 법률, 이런 것들이 서양 고대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사상인데,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의 암흑기가 오죠. 철학보다는, 인문학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중세의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학문적, 인문학적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르네상스가 13, 14세기 때 일어나기 전까지 신이 중심인 사회가 유럽 사회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유럽은 이미 이제 주식이 18세기 이때부터 주식 회사들이 있어서 주식 투자라는 걸 이미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 18세기 이후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사실이, 동양하고 우리나라하고 특히 다른 점이, 유럽이나 미국이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계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시민이 주류인 시민계급들이 형성되죠. 그리고 산업화가 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17세기, 8세기 때 그런 것들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의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고 무역을 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왔죠.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유럽을 보면 일단 그 르네상스 이후로 합리적 이성, 경험, 그리고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서 시민들이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를 형성합니다. 예. 종교와 분리되죠.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유일신을 믿는 민족과 그 다음에 다신교를 믿는 민족들의 인간을 바라보는 성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시대 때와 같이 로마에서도 물론 그리스도교가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가의 정식 종교로 되지만 다신교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여럿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 그대로 내가 믿는 신과 와이프가 믿는 신과 제3자가 믿는 신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신보다는 인간 간의 약속과 계약이 중요합니다. 예. 그게 이미 서양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예, 그런 문화가 그다음 사회적 분위기가 로마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즈가 암살당해 죽은 이유도 그냥 시즈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 관용과 자비를 통해서 반대파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물론 그걸 본따서 뒤에 옥타비아누스 상제는 반대파들을 전부 다 숙청해 버립니다. 시즈의 경우를 살펴서 그 시즈는 그렇게 할 수 있던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은 거예요. 그 반대파들이 용서를 해주는 조건이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죠. 약속을.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문화 속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귀족들이 특히 인간끼리의 약속을 깬다는 거는 그 뭐 신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시즈가 그 반대파들을 용서해 줬는데 그 친구들은 약속을 깨고 계약을 깨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조금 워낙 그 길고 방대한 양이지만 일단 간략하게 서양의 어떤 인간을 보는 관점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 신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보면 동양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런 계약관계가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17, 18세기 고대에도 그랬고 17, 18세기 이후에도 그런 문화들이 이미 자본주의에서 어떤 인간관계, 계약관계, 동업관계 이런 게 합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제가 다신교 얘기를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신교죠, 그죠? 일본 여행 가보면 신사 가면 뭐 소도 우상화시켜서 신으로 만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신이 있죠, 그죠? 일본 전범들 그 신사에다 모시놓은 그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다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신용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좀 달라요. 또 사실 중국은 진나라가 통일한 진시 황제를 통일시킨 그 든든한 배경의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여부리죠, 그죠? 아주 큰 장사꾼입니다. 근데 재산까지 되죠. 자기 손으로 황제를 만들었으니까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항상 뭐 명나라 때도 정아가 배로 운정을 갖고 또 실크로드가 있었죠, 그죠? 항상 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문화나 또 장사꾼들이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 조선시대에 그 천하게 여겨지듯이 그렇게 멸시받고 비천한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돈이 권력일 수 있다는 걸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돈을 가진 그 상들이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장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 중국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물론 제가 외국에서도 중국 사람들 사업하는 걸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혼자 하기보다는 자기 패밀리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환시라 그러죠. 그 친구도
딱 그 어떤 관계가 돼야 같이 사업을 하고, 그 대신에 맺기가 힘든 대신 한번 맺으면 망해도 도와주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보면 몇 번을 사업을 망해도 또 시간을 두고 또 시키고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친해서 동업을 같이 하면 중국도 그 친구가 죽으면 자식까지 보살펴 줄 정도의, 죽고 나서도 보살펴 주는 관중과 보숙처럼 그런 어떤 유교적인 문화와 인간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중국은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유교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라는 게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걸 가장 천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제시대가 오고 우리나라가 산업화돼서 불과 한 3, 40년, 4, 50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교 문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효를 강조하죠. 그죠? 말 그대로 집안의 대장하고 나라의 대장한테 충성 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죠. 근데 동업이나 이런 건 수평적인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동양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의나 인정에 호소합니다. 주로. 근데 서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고대 때부터 경험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같이 동업을 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거의 다 그렇게 사업을 하죠. 물론 중간에 깨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데 대한 거부감이나 우리나라처럼 절대 동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은 관점이 아주 많이 다르죠. 한번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한번 보면, 유대인들은 물론 율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큰 권력을 장악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집단을 이루고 막강한 파워를 행사합니다. 그 힘이 한 명, 두 명 따르일 때와 여럿이 모여 있을 때의 파워를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업에 재질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 기량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투자를 해주고 같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걸 신성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들 중에 동업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금융가에서 가장 큰 파워를 막 형성하고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을 뒤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부통령들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뭐 이런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함께 파워를 가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패밀리죠. 패밀리.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야 더 큰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신용이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많죠. 그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솔직히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근데 미국 같으면 100의 99.9%는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돼.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면 미국은, 유럽이나 99% 이혼합니다. 사랑 안 하는데 같이 서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 관계를 깨버리면 그 이유는 그 관계는 끝입니다. 약속이나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제약시대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하야를 했는데 그 도청한 사실 때문에 하야를 한 게 아닙니다. 도청했다는 걸 언론에 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하야를 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미국도 마찬가지 청교도가 건너가서 유럽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보다도. 근데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럴까요? 너무 급속하게 자본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유럽처럼 몇백 년 동안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없었고, 그다음 인간관계에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어떤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교나 뭐 동양 사상들은 중효 뭐 이런 것들을 강조, 무위자연 이런 걸 강조하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인문학적 관점 이런 것들이 물론 철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양이 깊지만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 서양과 동양,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제가 사업을 해보면서 깨달아 느꼈던 바인데, 그리고 실례로 한번 볼까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몇 명이서 동업해서 실제로 빌 게이츠가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정부에서 세금 뭐 독점 이래가지고 회장에서 물러나는데, 자기 회장이 그때 동업 처음 대학교 때 같이 창업했던 그 친구가 맡아서 회사를 이끌어가죠. 동업관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을 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맥도날드도 처음에 형제가 빵을 만들었지만 실제 맥도날드를 전 세계적 프랜차이즈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팀도 동업을 해서 그렇게 키워냈는데, 물론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은 맥도날드가 깨진 이유는 그 어떤 개내 차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생각의 크게 차이인 거죠. 개발한 사람들은 그걸 프랜차이즈해서 자기 어떤 수수성을 지키려고 했고, 나중에 뛰어든 그 프랜차이즈 시킨 친구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끊임없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두 팀이 결국은 깨어졌지만 아주 소수의 지분은 그래도 계약관계를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법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계약관계를 보면 아주 꼼꼼하게 뭐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지분을 남겨두고 막 이렇게도 합니다. 그때 보면 구두 계약도 나오는데,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그런 경우가 협업 관계나 동업 관계나 돈을 투자하는 경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완벽한 상을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외국에서 사업했던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정리를 또 할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동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나라에서 저도 막상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사업을 20대 때 30대 때 서울에서 몇 번 사업을 해서 한 두세 번을 망해서 아주 쫄딱 망해서 빚까지 지고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렇게 또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결국 제가 그 학원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가라 뭐 서러울 정도의 큰 옛날 뭐 무슨 스쿨 이런 원생 수가 한 1,500명 뭐 선생님 직원들을 다 합쳐서 한 100명 이렇게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 1,500명 이렇게 뭐 30억 40억 들여서 그때 6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학원 사업을 했습니다. 뭐 그때도
그 잘 되는 그 학원들끼리 연합해서 뭐 주식을 상장하는 외국 자본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때도 이제 같이 파트너가 돼서 주식을 상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그 과정은 또 제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때도 저도 이제 동업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 근데 절반의 성공이 끝이 좀 안 좋았습니다.